여기가 어디죠?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칠순 잔치장에서 터진 한마디에 150명의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5천억 원대 패션 제국을 일군 정밀한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동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급히 마이크를 뺐으며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요. 그러나 정밀한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매일 아침 며느리가 가져다 주던 스위스산 고급 초콜릿,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희미한 쓴맛,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시작된 기억력 장애와 어지럼증.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 70년 인생, 40년을 홀로 키운 외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밀한 회장이 숨겨둔 진짜 재산이 따로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액수가 1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독약을 탄 초콜릿으로 어머니를 치매로 만든 페륜아들. 과연 정밀한 회장은 이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는 어떤 처절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검은색 마이바흐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샤넬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 70년 인생의 무게가 어깨에 얹힌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미란 회장님, 오늘도 출근하십니까? 경비원이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럼요.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죠.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묘한 현기증, 가끔씩 흐릿해지는 기억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제가 일군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40층짜리 미란 패션 본사 건물. 제 이름을 단 이 거대한 탑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들 중 누가 진심으로 저를 아껴줄까요? 아니면 모두가 제 돈과 권력만 바라보는 걸까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40층 회장실.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강물처럼 흘러온 세월. 25의 작은 봉제 공장으로 시작해 5천억 원대 패션 제국을 일궜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 있을까요?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서 김주연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만은 달랐어요. 10년째 제 곁을 지켜주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11시에 디자인팀 보고 오후 2시에 임원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일 칠순 잔치 준비는 다 되셨죠? 주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맞아. 내일이 칠순이었지. 순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중요한 일정을 깜빡하거나 방금 전 얘기를 기억 못하거나 이상하게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죠. 아들이 호텔에서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친척들 다 불러서 성대하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려는 걸까? 평소엔 제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던 아들인데. 회장님, 정말 효자 아드님이시네요. 주연이가 부러운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효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회장님, 요즘 며느님은 자주 오시나요? 주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한지영. 요즘 들어 유독 자주 찾아왔죠. 스위스산 고급 초콜릿을 들고 와서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이거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에도 도움된대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살갑게 구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나면 꼭 머리가 멍해지고 다음날 아침엔 전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주연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손을 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또 어지럼증이 시작됐어요. 요즘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만약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치매라도 걸린다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초콜릿 가져다 드릴게요. 어제 드신 거 다 드셨죠? 맛있으셨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근데 지영아, 굳이 매일 올 필요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건강이 최고죠. 내일 칠순 잔치 때도 컨디션 좋으셔야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불분명했죠. 회장님, 제가 오늘 퇴근할 때 같이 모셔다 드릴까요? 주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치챈 걸까요? 제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괜찮아. 운전기사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인데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내일이면 칠순. 인생의 한 고비를 넘는 날인데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칠순 잔치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믿었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배신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순 잔치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쇠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초콜릿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늙어서 그런 걸까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늘어졌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칠순 잔치에 가야 한다니 친척들이 다 모인다는데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왔다니 놀랍네요. 제가 모시고 가려고 일찍 왔어요. 오늘 주인공이신데 늦으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이거 드세요. 특별히 준비한 아침 초콜릿이에요. 지영이가 금박 포장된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주연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심해 봐야 한다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영아, 고맙긴 한데. 아침부터 단 건 좀 그래서. 에이,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기분 좋으시라고 특별히. 스위스에서 공수한 거예요. 한 개만 드셔도 돼요. 지영의 눈빛이 이상하게 집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좀 속이 안 좋아서. 저는 초콜릿 상자를 받아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계세요. 제가 드레스 골라드릴게요. 지영이가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머님, 이 드레스 어때요? 샴페인색이라 품이 있고 칠순 잔치에 딱이에요. 지영이가 드레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옷이었어요. 이건 내 옷이 아닌데. 아이고, 어머님. 제가 어제 선물로 사드린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지영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 지영이 왔었나요? 선물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또 깜빡하셨네요. 요즘 자주 그러시던데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준이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근데 민준아,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해도.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칠순 정도는 제대로 해드려야죠. 친척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말투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주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려요. 칠순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연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저는 주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주연이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주연 씨, 오늘은 가족 행사니까 적당한 시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의 차가운 말에 주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주연이는 내가 초대한 거야. 오늘 끝까지 있어줘. 저는 주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주연이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될 것 같았죠. 호텔로 출발하는 차 안. 저는 가방 속에 몰래 초콜릿 몇 개를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주연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안에 뭔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젊으셔요. 칠순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막내 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나 가늠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50명은 좋게 들어올 만한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렀다니 대체 민준이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영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님의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 제 생일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 지영이가 재빨리 마이크를 뺏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깜빡깜빡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동정과 의심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앉아서 쉬세요. 제가 대신 인사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칠순 잔치, 평생을 살아온 것을 축하받는 자리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란 언니가 요즘 이상하시대요. 깜빡하신다고. 혹시 치매 아닐까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말을? 며느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칠순이에요. 어머니, 칠순. 민준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듣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한 투였습니다. 알아. 내 칠순이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 톤 좀 보세요. 정말 이상하신 것 같아요. 불쌍하게.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흐릿한 눈빛. 이게 정말 나야.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져다 준 초콜릿. 먹을 때마다 느껴지던 그 희미한 쓴맛. 그 후로 점점 심해진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날 해칠 리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비서 주연이었습니다. 주연아? 저는 주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주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연아, 나 이상해. 자꾸 깜빡하고 어지럽고. 혹시 내가 정말 치매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요. 회의 때도 완벽하게 진행하셨고요. 주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요. 제가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며느리가 초콜릿 가져다 준 그때부터요. 주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초콜릿이요. 누가 주는 초콜릿이요? 며느리가요. 매일 아침 가져다 줘요. 스위스산 고급 초콜릿이라면서요. 몸에 좋다고요. 주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초콜릿 맛이 이상하진 않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쓴맛이 났어요. 희미하게요. 회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한 달 전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것. 그리고 며느님이 유독 회장님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다 이상해요. 주연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정말 며느리가 뭔가를 탄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연아,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아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지금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요.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연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잔치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고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미란 회장님, 치매 오신 거 맞대요. 아드님도 힘들겠네요. 5천억 원대 재산인데 어떻게 하려나.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오후 9시 잔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사촌 동생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친척들이 모두 떠난 후 저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일어서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팜플렛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최고급 의료시설과 케어 서비스. 사진 속에는 깔끔한 건물과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의료시설도 완벽하고 치매 전문 케어도 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계약했어요. 모레 입수하시면 돼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증상도 있으시고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 어머니 제대로 못 모시잖아요. 실버타운이 훨씬 나아요. 민준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모레 입소 수속 도와드릴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응.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순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준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것이 이런 공개 망신을 위한 자리였다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주연아.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뭔가를 한 건가? 내일 병원 가면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5천억 원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것.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인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간신히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주연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주연이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문을 열자 주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잠을 못 잤어.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가기 전에 이거 좀 챙겨가세요. 주연이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뭔데? 며느님이 드리는 초콜릿이요. 몇 개만 챙겨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성분 분석하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초콜릿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박 포장지에 쌓인 고급 초콜릿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5개를 꺼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시죠. 주연이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은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주연이 아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의사가 맞이했습니다. 정밀한 회장님이시죠? 주연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돼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이상 없으셨고요. 네. 1달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멀쩡했어요. 회사 경영도 문제없이 하고 있었고요. 그럼 정밀 검사를 해보시죠. MRI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분석해 주세요. 주연이 초콜릿이 든 지퍼백을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환자분이 일주일 전부터 매일 드신 초콜릿이에요. 성분 분석 부탁드립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 검사, 인지 능력, 검사까지. 오후 2시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치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치매가 아닌 건가요? 네. 뇌 자체는 매우 건강합니다. 70세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요. 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쓰이는 성분인데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약 먹은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성분 분석도 급하게 돌렸습니다. 의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콜릿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초콜릿에 약물을 주입한 거예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 증상은 치매가 아니라 약물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복용하셨으니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약물 중단하시면 회복됩니다. 주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행이에요. 치매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제게 약을 먹인 거네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증거도 확보하셨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였어. 매일 아침 초콜릿을 가져다 준 사람.
칠순 잔치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 사람,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 사람, 모두 며느리 한지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해요. 주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주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들도 연루됐는지, 그들의 목적이 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 주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어?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지켜봐야 해. 주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소형 녹음기랑 카메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주연아.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님, 초콜릿 새로 사왔어요. 매일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테이블 위에는 새 초콜릿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로 안 먹어.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먹는 척만 할 거야.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내일 실버타운 입소 준비 다 하셨어요. 저희가 아침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결혼할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 합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저녁 6시 주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물건 구했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래 와. 30분 후 주연이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여기요. 가방을 열자 소형 녹음기 2개와 초소형 카메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간단해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되고 녹화돼요. 배터리는 48시간 가요. 주연이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거실 책장 뒤에 카메라 하나, 침실 옷장 위에 녹음기 하나, 현관 신발장 위에 카메라 하나요. 며느님이 오시면 다 녹화될 거예요. 저와 주연은 조심스럽게 장치들을 설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하나씩 숨겼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며느님이 뭘 하는지 다 녹화될 거예요. 고마워, 주연아. 주연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실버타운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 오랜만이에요. 상대방은 박재욱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회사 고문 변호사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욱 씨,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할게요. 정말 급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5천억 원대 재산을 절대로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을 살면서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읽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의 계략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새벽 3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라나 힘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싸워. 끝까지 싸우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싸워야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결정을 통보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밀한, 당신은 할 수 있어. 70년을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강남에 있는 박재욱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미란 씨, 어서 오세요. 재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0대 초반, 백발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재욱 씨, 급하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천만에요.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가져다 준 초콜릿, 갑자기 나타난 증상들, 칠순 잔치에서의 공개 망신, 그리고 실버타운 강제 입소 통보까지 재욱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검사 결과예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재욱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초콜릿에서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혈액 검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 이건 명백한 상해죄입니다. 아니,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어요. 재욱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미란 씨, 혹시 아드님과 며느님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재산이겠죠. 5천억 원대 재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실버타운에 보내고 나면 치매 환자로 법적 무능력자 선고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관리 권한을 아드님한테 넘기는 거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기니까요. 물론 법원 감독을 받긴 하지만요. 재욱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거구나. 약물로 증상을 만들고 칠순 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치매 환자로 낙인 찍고 실버타운에 보내서 법적 절차 밟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미란 씨,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도 연루됐나요? 아니면 며느님 단독 범행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칠순 잔치 때 민준이의 태도, 실버타운 얘기할 때의 단호한 목소리, 모든 게 이미 결정됐다던 그 말.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같이 계획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사랑한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욱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경찰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상해죄와 사기 미수로요. 증거도 충분하니까 받아들여질 거예요. 둘째,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미란 씨 명의 재산을 모두 동결하고 신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셋째, 실버타운 입소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재욱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욱 씨,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회사 지분이요. 미란 패션 그룹 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싶어요. 재욱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파신다고요? 그건 미란 씨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젠 싫어요.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저런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현금으로 바꿔서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욱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수 희망자 알아볼게요. 미란 패션 그룹이면 인수 희망 업체 많을 거예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거래 성사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재욱 씨. 그리고 이것도 부탁드려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집에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서 빼낸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며느리가 집에서 뭘 하는지 녹음하고 녹화한 거예요.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재욱 변호사가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한지영이 제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초콜릿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금박 포장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초콜릿 하나에 주사기 바늘을 꽂고 천천히 액체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다시 깔끔하게 씌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초콜릿 10개에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자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도 초콜릿 준비 다 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잘했어. 매일 드시게 해. 증상 더 심해지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 바로 넣는 거야. 상대방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어머니 5천억 원. 다 우리 거 되는 거 맞지? 당연하지. 후견인 되면 법적으로 재산관리 권한 우리한테 넘어와. 그럼 회사 팔고 현금으로 바꾸면 돼.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그럼 실버타운 보내고 바로 진행하자. 응. 모레면 입수하시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대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초콜릿 상자를 정리해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초콜릿 새로 사왔어요. 매일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욱 변호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 재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상해죄는 물론이고 사기 미수, 재산 탈취 미수까지 다 해당돼요. 형사 고소하면 바로 구속 수사 들어갈 수준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니 더 비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게. 미란 씨, 우세요. 많이 힘드시죠? 재욱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재욱 씨, 전부 다 진행해 주세요. 고소도 하고 회사 매각도 하고.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런 사람들 없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미란 씨. 혹시 아드님과 며느님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실버타운 입소 예정이었잖아요. 일단 피하려고요. 핸드폰도 꺼놓고 집에도 안 갈게요. 호텔에서 머물 거예요. 증거 확보하고 법적 절차 시작할 때까지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준비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재욱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결심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저녁 6시 주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 회장님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응, 괜찮아. 일부러 피하고 있어.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주연아, 나 회사 그만두려고. 아니, 회사 자체를 팔려고. 주연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이 회사를 파신다고요. 응. 이젠 필요 없어. 새로 시작할 거야. 회장님.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연아, 너는 걱정하지 마. 회사 팔아도 너는 계속 일할 수 있어. 인수 조건에 핵심 직원 고용 유지 넣을 거야.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 살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정리될 것입니다. 회사는 매각되고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5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가족한테 배신당했지만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욱 변호사처럼, 주연이처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밤 10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제 결정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텔에 머물며 재욱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어머님, 연락 주세요. 실버타운 입소 연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 걱정 따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재욱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좋은 소식이에요. 회사 매각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네. 국내 최대 유통그룹에서 인수했어요. 금액은 5,20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200억 원. 평생 일궈온 회사의 가치였습니다. 미란 씨, 그리고 경찰 고소장도 접수됐어요. 검찰에서 영장 청구 들어갔고요. 빠르면 오늘 오후에 체포영장 발부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재욱 씨,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경찰이랑 같이 미란 씨 댁으로 갈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 집행하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제 얼굴은 놀랍게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약물을 끊은 후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왔고 어지러움도 없어졌습니다. 역시 치매가 아니었구나.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재욱 변호사 사무실, 경찰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회장님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증거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40대 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하시죠. 경찰차 2대가 제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욱 변호사 차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재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알아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한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와 함께 경찰 4명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지영 씨 맞습니까? 경찰입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상해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 민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정민준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초콜릿에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전화 통화하며 재산 탈취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준이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너를 가장 사랑했어. 남편 없이 혼자 회사 운영하면서도 너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애썼지. 최고의 교육시켰고 결혼할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너희가 날 죽이려고 했어.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칠순 잔치에서 친척들 앞에 공개 망신 주고 실버타운에 가둬서 재산 빼앗으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남이야. 법의 심판을 받아.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재욱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야 후련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미란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사 매각 대금 5,200억 원. 전액 미란 씨 계좌에 입금됐어요. 재욱 변호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5,200억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욱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천만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고 호텔 스위트룸에 계속 머물기로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과의 시간, 그리고 배신의 현장.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미란 패션 그룹이 매각됐다고. 대서특필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 체포 소식도 나왔어요. 저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미란 패션 그룹 5,200억 원의 매각, 정미란 회장 은퇴, 정미란 회장 아들 내외, 모친 상해 및 재산 탈취 미수 혐의로 체포.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세상에, 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5천억 원대 재산 탐내서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정미란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70에 새 인생 시작하시는 거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수갑을 찬 민준이와 지영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치매 증상을 유발했고 실버타운에 강제 입소시킨 뒤 5천억 원대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해죄 및 사기 미수입니다.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피고인 정민주는 제 아들입니다. 피고인 한지영은 며느리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는 70년간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25의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고 40년 만에 국내 최대 패션 그룹을 일궜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회사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증인을 배신한 건가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저를 가장 깊이 배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정민준, 한지영은 상해죄 및 사기 미수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며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재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쬐었습니다. 미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5,200억 원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복지시설도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편하게 여행 다니며 쓸 거예요. 멋진 계획이네요. 재욱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욱 씨 도와줄 수 있어요. 재단 설립이랑 운영을요. 당연하죠.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자유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식사 같이 해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밤 10시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대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새로 문을 연 정밀한 장학재단,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장학생 명단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총 200명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이에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요.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재단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복지시설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제가 300억 원을 기부해서 새로 지은 시설이었습니다. 정밀한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시설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방, 쾌적한 식당, 실버타운이라고 속여서 저를 보내려던 그곳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8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실버타운에 보내지려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그들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반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면회 신청이 여러 번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주연 재욱 변호사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두 사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요. 주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세 사람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미란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재욱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사장님, 재단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신청자가 1000명 넘게 왔대요. 주연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재단 운영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째 호텔 스위트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매매로 내놨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민준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였습니다. 사진첩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앨범을 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사진, 장학생들과 찍은 사진,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 주연, 재욱 변호사와 찍은 사진, 모두 지난 6개월간 만든 새로운 추억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70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밀한, 당신은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날 오후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새로 지은 복합문화센터, 장학재단과 복지시설, 그리고 예술 공간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제 두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사장님, 개소식 준비 다 됐습니다. 주연이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주연은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고마워, 주연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개소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 복지센터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까지. 정밀한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주도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신뢰를 잃고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화센터가 제주도 사람들에게 배움과 위로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이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서연이에요. 아, 서연 씨. 물론 기억해요. 서연은 제가 지원한 첫 번째 장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린 것뿐이에요. 이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서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길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서연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제주도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욱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미란 씨, 축하해요. 제주도 프로젝트 대성공이네요. 재욱 씨 덕분이에요. 법적 절차 다 도와주셔서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 그런데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면회도 거절했고요. 재욱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아드님한테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욱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미란 씨 마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재욱 씨.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제주도 호텔 방에서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용서. 과연 저는 민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용서하든 안 하든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요. 71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71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되고 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갈 거예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친구, 마음의 친구였습니다.